지금 러시아의 기록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항구도 대학도 스타트업도 지금 러시아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문자가 번지고 있었죠. 교육부 긴급회의, 정부 자문위원회, 그리고 러시아 주요 물류기업 감사 보고서까지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전역 산업 현장에서 키릴도 영어도 아닌 한글식 조합 표기가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저는 모스크바 물류기업 데이터 분석가 안나입니다. 그날 밤 서버실 모니터 앞에서 제 숨이 멎었습니다. 러시아 전역 17개 물류센터 재고 기록에 같은 패턴이 찍혀 있었죠. 처음엔 해킹 코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석 프로그램이 가리킨 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문자는 한글 구조와 닮아 있었으니까요. 대체 왜 러시아 항구 노동자들과 공대생들, 그리고 IT 개발자들까지 자기 문자 대신 한글식 표기를 쓰기 시작한 걸까요? 이건 문화 침투였을까요? 아니면 산업 현장이 먼저 선택해버린 더 빠른 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러시아 시스템 한복판을 뒤흔든 충격적인 문자혁명의 실체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물류기업 데이터 분석가 안나입니다. 그날 밤 서버실 모니터 앞에서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입력 패턴. 러시아 전역 17개 물류센터에서 올라온 재고 기록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키릴 문자가 아니었어요. 숫자도 영문도 아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짧은 기호 조합이 반복적으로 박혀 있었죠. 이게 뭐지?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센터 기록부터 열었습니다. 컨테이너 번호 옆에 적힌 약어, 빠른 출하 메모란에 찍힌 표식, 위험물 경고 태그에 삽입된 문자, 전부 같은 패턴이었어요. 처음엔 해킹 코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현장 직원들끼리 쓰는 은어. 그런데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이 패턴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글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설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러시아 한복판에서 한글 자모 조합이 발견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해당 입력 기록을 남긴 직원 83명의 프로필을 조회했습니다. 학력, 언어 능력, 교육 이력까지 전부 확인했죠. 그중 한국어 학습자는 단 3명이었습니다. 나머지 80명은 한국어를 배운 적도 쓸 일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체 왜? 모니터 속 패턴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상사 미하일에게 보고서를 들고 갔습니다. 부장님,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미하일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안나, 이건 그냥 현장 약어 아닌가? 아닙니다. 이건 체계가 있어요. 자음 모음 결합 방식이고 반복성도 높습니다. 미하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퍼뜨렸지? 아무도 안 퍼뜨렸습니다. 그냥 생겨난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어요. 러시아 물류 시스템 한복판에서 한글 비슷한 문자가 자생적으로 퍼지고 있다니. 이건 언어학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현장에 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이 현상이 항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러시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걸. 제 노트북 화면 속 패턴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데이터 오류가 아니라는 걸.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얼어붙은 바람과 디젤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파카를 여미고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현장 책임자 소피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왔다고요? 네. 데이터 감사 때문에 왔습니다. 소피아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또 본사 사람들 나오셨네. 뭐가 문제예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입력 패턴 좀 보세요. 소피아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거요? 우리 현장에서 쓰는 약어예요. 약어요? 누가 만든 건데요?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그냥 다들 쓰기 시작했죠. 저는 소피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요? 소피아는 크레인이 움직이는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죠? 컨테이너 하나에 표식이 3개씩 붙어요. 출발지, 도착지, 위험도. 키를 약칭으로 적으면 비슷한 글자가 너무 많아요. 헷갈리고 틀리고 사고 나죠. 그래서 누군가 더 짧고 확실한 조합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빠르게 퍼졌죠. 실수가 줄어드니까. 저는 주변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습니까? 젊은 작업자 드미트리가 대답했어요. 네. 저는 키릴로 적다가 컨테이너 2번 잘못 보낸 적 있어요. 그 뒤로 이 방식 씁니다. 나이든 인부 유리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옆 사람이 쓰길래 따라했어. 확실히 빨라.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었어요.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방식이었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안나 씨, 우리 하루에 컨테이너 8,000개 처리해요. 한 글자 틀리면 화물이 중국 갑니다. 체면이 중요합니까? 실수 없이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항만 사무실 벽에 붙은 메모판을 봤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패턴이 가득했죠. 긴급 출하, 지연 화물, 특이사항 전부 한글씩 조합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본사에서 알면 난리 날 텐데요. 소피아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보고 안 해요. 우리 실적 좋잖아요. 오류율 전국 최저예요. 저는 항구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직원들은 빠르게 메모를 적고 컨테이너는 정확한 곳으로 이동했죠. 국가 정체성은 회의실에서 말했지만 항구 현장은 이미 살아남기 위해 더 빠른 표기를 골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추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항만뿐 아니라 다른 산업은 어떨까? 젊은 세대는 어떨까?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러시아 대학생 필기 방식. 결과가 뜨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항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카 예고르가 다니는 모스크바 공과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전자공학과 3학년 강의실 뒤편에 조용히 앉았죠. 교수가 회로 설계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빠르게 노트에 필기했습니다. 저는 옆자리 학생의 노트를 슬쩍 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키릴 문자가 아니었어요. 숫자와 기호 사이에 한글식 조합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기요. 학생이 고개를 돌렸어요. 네. 이 필기 어떻게 쓰는 건가요? 학생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제 방식이에요. 빨리 적으려고요. 어디서 배웠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학생, 앞 학생, 뒷자리 학생 전부 비슷한 패턴을 쓰고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학생 몇 명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필기 방식 다들 씁니까? 한 여학생이 대답했어요. 네, 저도 써요. 기호랑 섞어도 구분 잘 돼요. 남학생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알고리즘 정리할 때 씁니다. 머리에서 손으로 바로 떨어져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낙서였는데 복습 효율이 올라가서 계속 쓰게 됐어요. 저는 예고르를 찾아갔습니다. 예고르, 너도 이거 써? 예고르는 노트를 펼쳐 보였어요. 거기에도 같은 패턴이 가득했습니다. 아, 이거요? 다들 써요, 이모. 왜? 짧게 적기 좋아요. 그리고 정확해요. 저는 예고르의 성적표를 봤습니다. 회로 이론 A, 신호 처리 A, 알고리즘 B+, 전부 올라간 성적이었죠. 예고르, 성적 올랐네. 네. 정리를 잘하니까 복습이 빨라졌어요. 저는 다른 대학도 조사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기술학교, 노보시비르스크 과학대학 전부 같은 현상이었어요. 학생들은 회로 설계, 코딩, 수학 필기에서 키릴 대신 한글식 개인 표기를 섞어 쓰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이상한 필기 방식 쓰는 거 아세요? 교수는 피식 웃었어요. 알죠. 처음엔 막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 성적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버려뒀습니다. 결과가 좋은데 뭘 막아요. 저는 그날 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공과대학 5곳, 학생 217명, 평균 필기 속도 23% 증가, 복습 효율 31% 상승, 오타율 18% 감소. 이건 문화 취향이 아니었어요. 이건 학습 도구였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빨리 적혀서 더 덜 틀려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어요. 모스크바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죠. 대학뿐일까? IT 업계는 어떨까? 다음 날 저는 스타트업 밀집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폭발을 목격했어요. 모스크바 테크 허브 5층 스타트업 공유 오피스에 들어서자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 스타트업 대표 알렉산드르를 만났어요. 안나 씨, 무슨 조사예요? 현장에서 쓰는 기록 방식 좀 보려고요. 알렉산드르는 편집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모니터 6개가 켜져 있었고
편집자 3명이 작업 중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타임라인 태그, 자막 샘플, 레이어 이름 전부 한글식 조합으로 표기돼 있었어요. 이거 뭡니까? 아, 저희 내부 표기법이에요. 편집자 율리아가 설명했습니다. 자막 임시 저장할 때 키를 쓰면 뭉개져요.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요. 그래서 이 방식 씁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 썼어요. 그랬더니 다들 따라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책상을 봤습니다. 앱 개발자 세르게이의 모니터, UI 프로토타입에도 같은 패턴이었죠. 세르게이, 당신도 이거 써요? 네. 버튼 라벨 테스트할 때 편해요. 짧고 구분 잘 되거든요. 저는 다른 스타트업도 방문했습니다. 게임 개발사, 앱 제작팀, 디자인 에이전시 전부 같은 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한 앱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편해요. 임시 태그 달 때 최고죠. 디자이너 나타샤가 덧붙였습니다. UI 작업할 때 라벨 구분이 빨라요. 키릴보다 시각적으로 분리감 좋아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감성이 아니었어요. 이건 디지털 생산성 도구였습니다. 저는 IT 업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스타트업 43곳, 직원 318명, 이 중 67%가 한글식 조합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짧고 시각적으로 분리감이 좋고 편집창에서 뭉개짐이 적고 임시 태그로 쓰기 편했기 때문이지요. 저는 알렉산드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공식 표준 아니잖아요. 문제 안 돼요. 알렉산드르는 웃었어요. 문제요? 우리 작업 속도 30% 빨라졌어요. 그게 표준보다 중요하죠. 러시아 젊은 개발자들은 감성보다 냉정했습니다. 더 효율적이면 그냥 그걸 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항구, 대학, IT 업계 전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생산성 최적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회사, 정부, 언론, 어디에 내놔도 폭탄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교육부 자문위원실이었습니다. 안나 씨, 당신 조사 내용 들었습니다. 당장 회의에 참석하세요. 저는 그날 오후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교육부 회의실은 얼어붙은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긴 테이블 끝에 앉았고 맞은편엔 언어정책 자문위원 빅토르가 자리했죠. 빅토르는 제 보고서를 탁 내려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러시아 전역에서 키릴 문자 대신 한글 조합을 쓴다고요. 정확히는 보조 표기로 쓰고 있습니다. 빅토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보조 표기? 이건 문화적 일탈입니다. 국가 체계의 균열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효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나 씨. 키릴 문자는 우리 정체성입니다. 회의실의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든 언어학자 이리나가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대학생 67%가 이 방식을 씁니다. 빅토르가 책상을 쳤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이걸 막아야 해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고 그들은 원칙을 외쳤죠.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빅토르는 TV 토론에 출연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방송을 봤어요. 빅토르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키릴 문자를 흔드는 건 러시아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막아야 합니다. 시청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빅토르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빅토르는 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딸 카티아는 자기 방에 있었죠. 빅토르는 화장실 가다가 카티아의 방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호기심에 들여다본 빅토르는 얼어붙었습니다. 카티아의 수학 노트, 거기에도 한글식 필기가 가득했죠. 카티아가 놀라 방으로 뛰어왔어요. 아빠, 빅토르는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카티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빠, 그건 내가 오늘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들었냐? 이런 걸 막아야 한다고 했어. 카티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게 더 빨라. 뭐가 빨라? 키를 문자로 적으면 되잖아. 안 돼요. 이걸 쓰면 내가 적고 싶은 말이 더 정확하게 남아요. 빅토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카티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게 얼마나 빠른지. 키릴로 적으면 자꾸 틀려요. 그래서 다들 이 방식 써요. 다들? 네. 우리 반 28명 중 19명이 이거 씁니다. 빅토르는 주저앉았습니다. 자기 딸이 자기가 TV에서 비판한 바로 그걸 쓰고 있었던 겁니다. 카티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이거 쓰면 안 돼요. 빅토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빅토르는 저에게 전화했어요. 안나 씨, 만나야겠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빅토르를 만났습니다. 빅토르의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안나 씨, 제 딸도 이거 씁니다. 알고 있습니다. 빅토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제가 뭘 지키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를 지킨다던 남자가 결국 자기 딸 노트 앞에서 제일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현상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로 번졌죠. 다음 날 아침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 방송사, 해외 언론 전부 같은 질문이었어요. 러시아에서 한글이 퍼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인터뷰 요청을 전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러시아 주요 일간지가 일면에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러시아 젊은 세대 키릴 대신 한글 조합 사용. 인터넷이 폭발했어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이건 문화 침략이다. 아니다. 이건 도구 선택의 자유다. 키릴 문자를 버리는 건 러시아를 버리는 거다. 효율이 좋으면 쓰는 게 당연하다. 여론이 완전히 둘로 갈렸어요. 보수 진영은 TV 토론에 나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화 주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반대편에선 젊은 기업인들이 나왔어요. 우리는 더 나은 도구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국제 언론도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러시아에서 한글 조합이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현상, 강제가 아닌 선택.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디지털 산업 현장이 먼저 받아들인 문자 체계, 러시아 젊은 세대의 실용주의. 중국 인민일보는 다르게 해석했죠. 러시아 내 한국 문화 영향력 확대, 문화 경쟁의 새로운 국면. 저는 외신 기사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러시아의 경직된 시스템이 젊은 세대와 산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냈어요. 현재 조사 중이며 성급한 결론은 자제해달라. 하지만 인터넷은 이미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안나 씨, 한국 정부에서 이 현상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중립적 조사자입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어요. 러시아 정부, 국제 언론, 학계 모두가 제게 답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빅토르가 다시 전화했어요. 안나 씨, 이제 어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이 현상을 막으려 합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빅토르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딸아이 노트를 볼 때마다 저도 확신이 안 섭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모스크바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미 이 방식을 쓰고 있을까? 문자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미래 산업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터진 겁니다. 다음 날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엔 교육부 장관, 문화부 차관, 언어학자, 산업계 대표가 모였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식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 현상을 금지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산업계 대표 올레그가 손을 들었어요. 금지하면 현장이 마비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 곳에서 쓰고 있어요. 문화부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방치하면 키릴 문자 체계가 흔들립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다가 산업 경쟁력을 놓치면 그건 과연 승리입니까?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안나 씨, 당신 생각은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이 현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현장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회의를 반복하는 동안 현실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물류기업 본사를 다시 방문했어요. 3개월 전과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현장 약식 표기가 공식 허용됐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됐죠. 효율성이 입증된 현장 표기법은
재량으로 사용 가능. 소피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나 씨, 우리 결정 들었죠? 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소피아는 웃었어요. 용기가 아니에요. 현실이죠. 오류율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와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과대학은 선택 강의를 신설했습니다. 디지털 기록 체계 비교. 강의 소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양한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학생 스스로 최적의 방식을 찾는 과정. 교수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금지할 순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차라리 제대로 가르치는 게 낫죠. 저는 IT 업계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거기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청년 창업가가 앱을 출시했습니다. 메모 플러스 한글 조합형 메모 지원 앱. 출시 일주일 만에 다운로드 8만 건. 사용자 평점 4.7점. 개발자 안토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들었을 뿐이에요. 정부 제재는 안 두렵습니까? 뭘 제재합니까? 저는 메모 도구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영상 제작사도 방문했습니다. 편집팀 내부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있었어요. 자막 임시 표기 한글식 조합 권장. 팀장 율리아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개인 취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표준이 됐죠. 효율이 증명됐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러시아 현장의 자발적 문자 선택 현상 생산성 최적화 관점 분석. 결론은 명확했어요. 이 현상은 유행이 아니라 생산성 최적화 현상이다. 물류기업은 현장 약식 표기를 허용했고, 대학은 비교 강의를 열었고, 영상 제작사는 편집팀 가이드라인을 바꿨고, 청년 창업가는 메모 앱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아직 토론 중이었지만 러시아의 산업 현장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 빅토르를 다시 만났어요. 빅토르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안나 씨, 저는 항복합니다. 네. 제가 뭘 지키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딸아이 성적은 올랐고, 회사들은 효율이 좋아졌고, 현장은 안정됐어요. 제가 대체 뭘 막으려 했던 걸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려 했던 거죠. 원칙이 현실보다 중요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러시아 정부는 키릴 문자를 공식 문자로 유지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간과 산업 현장에서의 보조 표기 체계는 각 기관의 재량으로 허용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화 정체성과 산업 효율성을 동시에 존중합니다. 이건 타협이었어요.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죠. 하지만 현장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을 지켜보며 3개월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대학 강의실, IT 스타트업 사무실,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같은 선택을 했어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편한 방식을 골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카 예고르를 만났어요. 예고르, 정부 발표 들었니? 예고르는 웃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원래 쓰던 대로 쓸 거예요. 왜? 이게 더 좋으니까요. 저는 항구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소피아가 저를 맞이했어요. 안나 씨, 발표 봤죠? 네. 소피아가 컨테이너를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달라질 게 없어요. 계속 이 방식 씁니다. 왜요? 효율이 증명됐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최종 보고서에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를 바꾼 건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글의 효율성이었다. 이건 누가 억지로 밀어넣은 게 아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 필요 때문에 골라낸 방식이었습니다. 강요도 선전도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편해서 사람들이 먼저 골라버린 문자. 그게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어요. 모스크바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진짜 강한 문자는 뭘까? 교과서에 남은 문자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가장 바쁜 순간 본능적으로 집어드는 문자일까?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한글은 러시아를 점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실무자들이 먼저 선택해버린 겁니다. 3개월 후 저는 국제언어학 학회에 초청받았어요. 제 연구 발표가 끝나자
한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안나 박사, 이 현상이 다른 나라로도 퍼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하는 거죠. 더 좋은 도구가 있으면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무대를 내려오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예고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모, 저 이번 학기 성적 올 A 받았어요. 고마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문자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선택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한 나라의 현장을 바꾼 겁니다. 저는 모스크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올까? 사람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할까?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진짜 좋은 건 결국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것. 한글이 러시아 현장에서 선택받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냥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